그리스인들은 삶이 비극임을 알면서도 왜 춤을 추었을까요? 옛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이 오랫동안 숲속을 헤매며 현자 실레노스를 찾아다녔습니다. 디오니소스의 동반자인 이 늙은 현자를 마침내 붙잡은 왕이 묻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실레노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비참한 존재여.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되는 것. 그러나 차선은 빨리 죽는 것이다. 27세의 니체는 이 끔찍한 지혜에서 출발하여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미학 이론을 세웁니다. 프롤로그, 바젤의 젊은 교수, 첫 책을 쓰다. 1870년 1월과 2월, 바젤 대학의 젊은 고전문헌학 교수 니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 관한 2차례의 강연을 합니다. 강연 원고를 받아 읽은 리하르트 바그너와 그의 부인 코지마는 니체에게 이것을 책으로 쓸 것을 권유합니다. 니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집필에 착수하지만 그 사이 보불 전쟁, 프랑코와 프로이센 전쟁이 터집니다. 니체는 1870년에 위생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디프테리아와 이질에 감염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원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1871년 10월 수정 원고를 바그너의 작품을 출판하던 프리치 출판사에 보냈고 12월 말 인쇄가 완료됩니다. 1872년 1월 2일 음악의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 서점에 깔립니다. 니체 나이 27세. 이 책은 기존 고전 문헌학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난 파격이었습니다. 각주도 없고 문헌 분석도 없고 주관적 직관과 철학적 사변으로 가득한 이 책은 학술서라기보다는 한편의 철학적 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격이 니체를 학계의 이단화로 만들면서 동시에 20세기 사상의 선구자로 만듭니다. 1장 실레노스의 지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의 초반부에서 당시 학계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18세기 이후 유럽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를 고귀하고 단순하며 평온한 문명으로 보았습니다. 빈켈만이 주도한 이 시각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맑은 지중해 햇살 아래에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 행복한 민족이었습니다. 니체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스인들은 행복해서 아름다운 예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삶의 공포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공포를 견디기 위해 예술을 창조한 것입니다. 실레노스의 지혜, 즉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끔찍한 인식이 그리스 문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 인식을 가진 민족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니체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올림포스의 신들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신들이 직접 살아봄으로써 삶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신들이 인간의 삶을 스스로 살아봄으로써 인간의 삶을 정당화했다. 이것이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신정론, 테오디체이다. 그리스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싸우고 사랑에 빠지고 복수합니다.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삶 전체를 고통까지 포함하여 긍정하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의 고통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통해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삶은 고통을 포함한다는 솔직한 인정. 니체를 이해하려면 이 공통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장 아폴론, 꿈과 질서의 신. 니체는 그리스 예술을 두 개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폴론적인 것입니다. 태양의 신, 예언의 신, 이성의 신 아폴로는 질서와 조화, 절제와 균형, 아름다운 형상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니체는
아폴론적 경험을 꿈에 비유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봅니다. 그 이미지들은 선명한 윤곽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별됩니다. 이것이 아폴론적 예술의 특징입니다. 조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리석 속에서 깎여 나온 완벽한 인체. 모든 근육, 모든 주름, 모든 표정이 명확한 형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아폴론적 예술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들의 모험이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하나 그려집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빛납니다. 이것을 니체는 개별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아폴론적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현실의 공포를 가리는 꿈의 베일. 올림포스 신들의 화려한 세계가 바로 이 아폴론적 환상의 최고 걸작이었습니다. 실레노스의 끔찍한 지혜를 뒤집어 가장 나쁜 것은 곧 죽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쁜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아폴론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체의 천재적 통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꿈만으로는 삶의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3장 디오니소스, 도취와 하빌의 신.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 광기의 신, 도취와 환희의 신. 아폴론이 꿈이라면 디오니소스는 술에 취한 상태, 즉 도취입니다. 디오니소스적 경험에서는 아폴론적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나와 너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개인과 개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원초적 하빌, 우어아이네의 상태가 됩니다. 봄이 오면 땅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에너지, 축제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춤추고 노래하는 황홀경, 음악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디오니소스적 경험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강조하는 것은 디오니소스적 경험의 양면성입니다. 그것은 환희이면서 동시에 공포입니다. 개인이 해체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은 황홀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참가자들은 기쁨의 절정에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환희와 고통이 뒤섞인 것입니다. 니체에게 음악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세계의 본질인 의지, 빌레를 직접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예술들, 회화, 조각, 시는 세계의 겉모습, 즉 표상, 포어슈텔룽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음악만은 표상을 건너뛰고 의지 자체에 직접 닿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가사 없는 음악이 왜 우리를 울리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음악이 세계의 본질을 직접 말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정적으로 변형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음악은 의지의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었지만 니체에게 음악은 의지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가장 충만한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되 쇼펜하우어는 잠시 고통을 잊는다고 해석하고 니체는 삶 전체를 긍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결정적 갈라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4장 그리스 비극, 두 신의 기적적 결합.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니체의 핵심 주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폴론만으로는 아름다운 환상에 그칩니다. 디오니소스만으로는 파괴적 광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 비극, 아티셰 트레게디에서 이 두 개의 반대되는 힘이 기적적으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적 의지의 형이상학적 기적을 통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결합한 것입니다. 어떻게 결합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리스 비극의 기원은 디티람보스라는 디오니소스 찬가입니다. 합창단이 노래하고 춤추며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이 합창단에서 걸어나와 개인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피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순간이 비극의 탄생입니다. 합창단의 집단적 도취에서 개인 배우의 대사가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완성된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단, 코러스는
디오니소스적 음악과 도취를 담당하고 배우의 대사는 아폴론적 형상과 이야기를 담당합니다. 관객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합창단의 음악을 통해 개인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디오니소스적 합의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배우의 대사를 통해 인간 운명의 구체적 형상을 목격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밝혀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자기 눈을 찌릅니다. 니체가 주목하는 것은 이 장면의 역설입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추구한 데서 온 것입니다. 알매 열정이 오히려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이미 소크라테스 비판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가? 끔찍합니다. 그런데 관객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긍정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니체는 말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음악이 개인의 파멸 너머에 있는 원초적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오이디푸스라는 개인은 파멸하지만 생명 자체는 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객은 비극을 통해 체험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형이상학적 위안, 메타피지셰 트로스트라고 부릅니다. 예술만이 줄 수 있는 삶에 대한 궁극적 정당화. 니체의 유명한 선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삶과 세계는 영원히 정당화된다. 5장 비극의 죽음, 소크라테스라는 살인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그리스 비극은 왜 사라졌는가? 니체의 답은 도발적입니다. 비극을 죽인 것은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그리스 내부에서 나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와 철학자 소크라테스. 에우리피데스부터 봅시다.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합창단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합창단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목소리였고 무대 위 영웅의 운명을 디오니소스적 음악으로 감싸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우리피데스는 합창단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인물의 심리를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현실에 더 가까운 연극, 관객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극.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이것은 비극의 디오니소스적 핵심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비극이 너무 알기 쉬워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이성의 빛이 닿지 않는 삶의 어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비극의 본질이었는데 에우리피데스는 그 어둠에 이성의 등불을 비추어 밝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니체에게 소크라테스는 서양 문명의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성, 페어눈프트를 최고의 가치로 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하고 이성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 소크라테스적 낙관주의가 디오니소스적 지혜, 즉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어둠과 고통을 직시하는 비극적 지혜를 밀어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이론적 인간, 테오레티셔 맨시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술적 인간이 삶을 미적으로 긍정했다면 이론적 인간은 삶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문제는 지적 이해만으로는 삶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실레노스의 지혜 앞에서 무력합니다. 왜 태어났는가라는 물음에 논리적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니체의 소크라테스 비판은 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만을 유일한 가치로 놓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니체 자신이 극도로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장 바그너의 꿈, 비극은 부활할 수 있는가? 비극의 탄생의 마지막 10개 장, 전체 25장 중 16에서 25장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부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담지자로 리하르트 바그너를 내세웁니다. 바그너의 음악극 무지크 드라마는
음악과 연극, 시와 무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니체에게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재결합처럼 보였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바그너의 신화적 이야기가 아폴론적 형상을 제공하여 그리스 비극에 필적하는 예술이 현대에 부활할 수 있다고 니체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14년 뒤인 1886년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재출간하면서 자기 비평의 시도 페어주후 아이너 젤프스트 크리티크라는 서문을 추가합니다. 이 서문에서 니체는 자신의 젊은 시절 저작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특히 바그너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냄새가 나고 헤겔의 냄새가 나며 무엇보다 바그너의 음악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핵심 직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의 대립과 결합, 그리고 삶의 미적 긍정, 이것만은 후기 니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직관은 영혼회귀, 위버맨쉬, 운명의 아모르 파티 같은 후기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7장 학계의 폭풍과 니체의 고립. 비극의 탄생이 출간되자 학계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특히 슐포르타 기숙학교 동문이었던 울리히 폰 빌라모비츠가 맹렬한 비판문을 발표합니다. 미래의 문헌학이라는 제목의 이 비판문에서 빌라모비츠는 니체를 문헌학의 사기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니체의 주장이 학문적 근거 없는 상상력의 산물이며 가상의 천재성과 뻔뻔함이 무지와 진실에 대한 사랑의 결여에 정비례한다고 공격합니다. 니체 자신은 직접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에르빈 롯데가 빌라모비치의 부정확한 인용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썼고 바그너도 니체를 옹호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바그너의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니체가 바그너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젤 대학에서 니체의 강의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교수는 학문적 왕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립이 니체를 문헌학에서 철학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듭니다. 학계의 거부가 오히려 니체를 해방시킨 셈입니다. 에필로그, 비극의 탄생이 남긴 것. 비극의 탄생은 출간 당시에는 실패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책의 가치가 재발견됩니다. 프로이트는 꿈과 환상에 대한 니체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았고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아폴론적과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분류틀을 문화 연구에 적용했으며 미셸 푸코는 자신의 광기의 역사가 니체의 비극론의 태양 아래에서 읽혀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화가 마크 로스코도 니체의 비극론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추상회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문적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체가 27세에 던진 근본적 질문입니다. 삶이 고통을 포함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종교는 고통 너머의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합니다. 니체는 구원 없이, 내세 없이, 오직 이 세상 안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철학의 물음인 동시에 신앙의 물음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니체가 마침내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광인입니다. 왜 하필 광인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